슬라이드쇼. 처음부터.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수학사, 사회와 수학, 소셜 매스매틱스 400년의 파란만장이란 제목의 책인 유명한 일본의 저술가인 나카다 노리오가 쓴 이 소셜 매스매틱스 책을 번역한 이 책을 중심으로 지난 400년간 이 사회 발전과 함께 수학이 어떤 기여를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네. 그래요? 우리가 수학사를 얘기하려면 4대 문명의 발상지에 대한 얘기부터 동양과 서양의 교류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교류 중에서 사실 오래전에는 동양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앞서 있었던 때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해진 발명품 중에 중요한 게 화약, 배, 이 키, 또 말의 마구, 또 나침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개된 전달된 그런 발명품들이고, 그리고 이 종이 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수된 그런 지식들이죠. 금속 활자도 그 중에 일부지요. 그런데 이게 이 동양의 화약은 사실 이렇게 푹죽놀이하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그 평화를 상징하는 오브젝트였는데, 이게 서양으로 전수되면서 서양에서는 이것으로 폭탄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어서 다시 이 아시아를 또 다른 아프리카 대륙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는 그런 도구로 발전했었죠. 실제로 이거에 대한 큰 영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일본의 여행을 가보면 일본에는 오사카 성도 그렇고 그 지방에 가면 는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이 대포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랑을 저희가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던 나라였는데, 유럽으로부터 이 총포와 이 대포, 성능 좋은 대포들을 수입하면서 완전히 동아시아의 모더나이즈된 그런 군사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이전에 컴플렉스를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대포, 또 이 대포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 특히 수학,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사회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이란 책에서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략적인 수학의 발달사를 보면 우리가 중국 수학 5000년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수학 역사를 보통 5000년 전부터 이 카운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연산이라든지 등등의 기록을 사실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그런 오랜 전에 세기부터 숫자, 표기법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그게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수학과 또 아카데믹한 그런 학문 분야로서의 수학이 구분되는 게 이제 BC 5세기 정도부터
이제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계산술, 또 필산법, 이런 식으로 이게 슬로우하게 발전해 오다가 실제로 이 15세기 전후부터 급격히 발전해서, 그래서 이탈리아, 유럽, 또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현대 수학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의 역할, 또 이슬람 제국 아라비아의 역할, 그리고 함수, 또 통계, 또 확률, 이런 것들이 다 이 17세기 이때 급격히 발전했고, 그것이 응용수학, 순수수학으로 나누어지고, 또 컴퓨터가 발전되고, 또 지금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온 세계가 지금 같이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수학을 연구하고 또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학이 단지 수학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금융, 또 엔지니어링, 또 소셜 사이언스 등 모든 분야에, 또 바이오 매스매틱스 같이 생명과학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400년, 이게 2000년에 나온 책인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400년 동안의 수학 발전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수학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차는 10세기에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아라비아에 모이다 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장에서 대포 소리와 함께 시작한 함수, 2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대포로부터 이 움직임의 수학, 그 전에 이렇게 정적인 그런 세워놓고 재고하는 그런 수학이 아니라 이 데리버티브가 있는 그런 움직임의 수학이 비로소 탄생하게 됐고, 사실 이때부터 지금 근대 수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등등, 그 다음 뭐 보험법, 뭐 위상수학, 뭐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또 등등, 또 뭐 계량 과학, 암호학, 뭐 등등, 그리고 뭐 새로운 발상의 수학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이런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군을 통해서 전해진 필산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거가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에서 이탈리아로 간 보석 상사란 아주 매력적인 제목을 담고 있는데, 이 수학사에서 이 필산법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사용하게 된 것은 13세기의 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인도, 아라비아 수학이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현대 수학에 직접 연결되는 이 근대 수학의 도약대 역할을 합니다. 이 아라비아인은 아시아, 동아시아, 인도, 그리스의 모든 그 고전 수학을 모아서 그걸 번역하고,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그 학문이 그쪽에 모여서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시 유럽에 전수하는 그런 근대 수학의 여명기를 열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10세기 동양과 서학이 아라비아에서 모이다. 여러분들이 아라비아 하면은 뭐 이렇게 낙타가 이렇게 사막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죠. 여기가 학문 선진국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의 아라비아 반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상상 이상의 그 번영한 시기가 있었어요. 마호메드가 6세기에 나타나서 이슬람교 세력을 키우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슬람교도는 오른손은 칼, 왼손으로는 코란을 들고 이 정복을 하면서 개종을 요구했고 개종을 거역하면 가차없이 죽여 버리는 그런 전략을 통하여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여기인데 여기가 지리적으로는 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무역의 중개지였고 또 여기서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상들이 활동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마호메드가 이슬람 세력을 종교로 묶고 이 영토를 장악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중동을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30년에 메카를 점령하고 이슬람교의 성지로 삼았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630년에 통일하고 그 다음에 그 영토를 641년까지 크게 넓히고 그리고 661년부터 750년까지 약 90년 동안 제1차 이슬람 내전을 통하여 무아위야 1세가 승리하고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한 우마미야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에서는 이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아랍 쪽과 이슬람 교도들은 100년에 걸쳐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까지 이 동서양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게 되고 이것을 이슬람 제국 또는 사라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칼리프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왕의 이름을 따라서. 이 당시에는 귀족 문화가 발전하고 아라비아어를 공용어로 쓰고 또 통일된 통화와 도량형이 활용되었으며 이 동쪽을 동칼리프 왕국, 여기에 수도가 이제 바그다드고 지금 이슬람 쪽이고 이들은 이제 인도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중국과 인도 남쪽의 무역을 독점하는 한편 이슬람권의 동쪽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바스에게 멸망당한 우마미야 왕조의 일족이 저쪽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쪽으로 피신하여 거기에 서 칼리프 왕국, 이게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도 불리는데 서 칼리프 왕국을 건국하여 수도로 코르도바를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번영합니다. 당시 이 두 왕국은 동서무역을 독점하는 세계 상업의 중추이며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동쪽은 동칼리프 왕국이, 서쪽은 서칼리프 왕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유럽이 꼼짝 못하게 막고 그 무역 또 군사 문화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마미야 왕조의 수학자들은 인도의 대수학과 그리스의 기하학을 동시에 연구하면서 발전시킵니다. 참고로 이 동칼리프 왕국은 몽고에 의해서 멸망하고 서칼리프 왕국은 이 스페인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멸망을 하면서 역사가 다시 바뀌게 되죠. 자, 그 지도를 보면 이게 유럽
유럽이고 이게 지중해면 이게 동칼리프 왕국, 서칼리프 왕조가 이 장악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가 메카고 메디나고 여기가 코르도바 이쪽에 서칼리프 왕국의 수도가 되죠.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이 유럽이 이 무역에 있어서 이 아랍의 를 통하지 않고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발전이 지체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결국 십자군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때 인도 수학과 이제 그리스 수학을 비교하면 인도 수학은 대부분 대수학에서 탁월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숫자 현재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원형이 여기서 나왔고 또 판자 위에 모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필산법이 유래됐고 또 문장 문제, 유럽에 전했을 때 그 독특한 유머 때문에 인도 문제라고도 불렸다 그러는데 이 스토리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거, 베다 수학도 아마 여기에 포함될 거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인도의 그 독특한 그런 그 수학이 이제 유럽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천문학을 통해서 삼각법이 발전했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리스 수학은 기하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탈레스 또는 피타고라스 또는 엘레아 학파의 제논의 파라독스 또 플라톤은 데피니션 등을 또 유클리드는 기하학을 이렇게 이런 그 기하학적인 학문 전통을 이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라비아인들이 이 동서양의 수학을 다 수용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그 학문 분야로 만들게 됩니다. 중세 6세기부터 8세기 유럽은 암흑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연이은 전란 등으로 문화의 침체기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시기에 그리스 수학의 중요 부분은 아라비아로 전해져서 인류가 세계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실 이때 아라비아인이 없었다 그러면 그리스 수학은 멸종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을지도 않았고 유클리드라는 이름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다시 수학을 새로 시작했었어야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야만스러웠던 이 전투민족인 아라비아인도 이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안정화되면서 그러면서 유목 생활이 이제 점점 도시에 머물러서 사는 방식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나 로마의 의사들을 초빙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 여유가 생긴 의사들이 아라비아 청년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가리키면서 이슬람의 유럽 문화들이 이제 점점 이제 수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동방의 인도와 서방의 그리스 그리고 아랍의 자신의 문명이 모두 다 섞여서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유럽이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에 수준 높은 문화가 이 아라비아 반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미술, 건축, 의학, 천문학, 항해술, 수학 당시 최고 수준의 학문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지식의 탐구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마호메트가 가르치면서 이런 학문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런 도전이 아랍 사람들의 뿌려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수학적인 발전이 있었냐면 이 인도에서 옛날 브라미는 이런 식으로 한자의 1, 2, 3하고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었는데 여기는 6, 7자랑 비슷하고 이게 인도에 오면서 이런 식의 숫자로 변했고 그리고 산스크리트 언어가로 숫자가 이렇게 표현됐고 그것이 이제 아라비아로 옮겨지면서 요게 1로 요게 2로 이런 식으로 요게 6, 7, 8, 9로 또 동아라비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호 숫자를 쓰는 게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15세기 유럽에 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쓴 그 아라비아 숫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6세기에 뒤로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숫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제 온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우리가 쓰는 인도 아라비아 그 누메럴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또 정착화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이 돼서야 들어와서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됩니다. 중국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이게 한자로 썼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쨌든 16세기에. 자, 그리고 유클리드가 남겨놓은 책이 1권에서 13권까지 이게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멸실돼서 없어졌던 것을 아랍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배우면서 정리해서 아라비아어로 이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14권, 15권은 자기들이 15세기에 아랍 사람들이 채워놓은 그런 새로운 책입니다. 이게 다 합쳐서 이제 유클리드의 원론으로 이제 불리우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책들을 아라비아 말로만 써져 있었던 거고, 아라비아 사람들만 이거를 충분히 이해한 전문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다 아랍의 수학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후까지. 인도 아라비아 수학의 번성기는, 이게 인도 수학의 번영기는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또 아라비아 수학의 번영기는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렇게 겹쳐지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여기 12세기까지는 아라비아가 수학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인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인도의 대수학과 그리스 대수학은 좀 이제 그 접근이라든지 또는 대상이 아주 다른데, 이 인도의 대수학은 이제 수량 중심이고 직감적 사고고 실용적이며, 그리스의 기하학은 도형 중심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또 실제로 좀 추상적인 비실용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논증기하, 유클리드의 원론은 이제 그리스가 멸망하면서 이를 계승하는 민족이 없어지자 거의 600년간 학문 세계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아무도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아라비아가 전체 지중해를 장악하고 그 안에 있는 학자들 또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이제 그거를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자기 말로 이제 이해하고 쓰고 또 가리키고 하면서 이제 다시 그 복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비아 수학자들이 원론의 내용을 복원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태서 새로운 지식들을 보태면서 이제 아라비아 수학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 아라비아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원론은 영원히 소실되어 학문 발전이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더 늦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동양계 업적인 인도의 대수학은 이제 쉽게 그 계승이 돼서 9세기에서 12세기를 대표하는 아라비아의 수학자 알콰리즘이 의 경우 그런 그 현재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인 이 알고리즘과 같은 개념을 알콰리즘이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알콰리즘이는 거의 기계적인 처리 방법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항법을 발견했고, 이 이항법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두 개 물건이 천칭이 있으면 이쪽 똑같이 이게 안정화되어 있으면 이쪽과 이쪽이 똑같다, 무게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10g을 더 올려놓으면 똑같이 양쪽 다 10g 올려놓으면 똑같이 균형을 잡죠. 똑같은 걸 빼도 균형을 잡고 똑같은 걸 더해도 균형을 잡죠.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어떤 A식과 B식이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수를 더해서 이퀄리티를 유지하고 또 같은 항을 빼서 이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소거해 가면서 X를 아이솔레이트 시켜서 밸류를 구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라비아인들이 이 상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이 천칭을 그걸 이퀘이션을 푸는데 사용한 그런 접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개념, 상업이 발달한 민족적 특성 때문에 그런 발상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항법이란. 이 알콰리즘이가 쓴 책, 이 알자브루 왈 무카발라라는 책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알이 관사고 이 가브라가 이항한다는 의미고
이 무카발라가 동류항을 소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항과 동류항의 정리라는 그런 책을 쓴 겁니다. 이항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그러면 즉 이쪽하고 이쪽의 무게가 똑같다고 한다면 여기다 똑같이 양변에 4를 더해주면 4라는 그 무게를 더 양 4g씩을 더 올려놓으면 그러면 똑같아지고 그러면 4가 이게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 여기다 그 무게의 2배만큼씩 똑같은 무게를 2개씩 더 올려놓으면 그러면 x가 20이라고 아이솔레이트가 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또 이게 이렇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18 나누기 2 마이너스 4는 이제 5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여기서 이거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과의 반에서 4개를 빼니까 6개가 남았다. 그럼 처음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하는 게 처음에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8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너무 멀리 갔다. 그럼 그거보다 좀 더 작게 뭐 10개를 가졌다. 그러면 더 짧게 갔다. 그러면 그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그 안에 있는 근사한 값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게 넘친다 그러면 좀 더 작은 값으로 보내고 모자란다 그러면 그다음 넘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내다 보면 점점점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값에 가까이 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그 알고리즘 개념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이섹션 메소드 같은 거, 뉴턴스 메소드 같은 게 다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알고리즘의 역사는 발상은 기원전 3세기 유클리드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적인 이제 조작을 개발한 거에서 시작이고 이항법은 9세기에 이제 이항하여 동류항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거고 20세기 초에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적인 처리 방법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인도 숫자에 관해서는 알고리즘의 책이 또 하나의 수학력을 만들어냈는데 이 알고리트미라는 이 책가 말하기를 이런 말로 시작이 돼서 이 알고리즘의 이름을 알고리트미로 변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온 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란 이름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요새 대수학이라는 알제브라는 이 알게브르라는 용어에서부터 이제 어원을 두고 이제 알지브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알고리즘의 동상이 이게 유럽에 가면 중동에 가면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타비트 이븐 쿠라라는 유명한 수학자 이라크 하란 출신의 천문학자는 또 고대 그리스 수학과 천문학에 관한 명저들을 번역했고 또 알바타니라는 시리아 태생의 아랍인의 천문학자도 삼각법에 대한 중요한 업적을 남겨놓은 즉 이 당 아라비아 수학자들이 당시에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븐 알 하이삼 이 사람도 이슬람의 물리학자며 천문학자며 수학자며 의학자인데 알 하이삼의 문제로 유명하고 또 광학의 설한 그런 책은 베이컨이나 케플러 등 유럽 수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의 수학자들 수학사학자들이 언제나 수학사를 얘기할 때는 동양의 수학은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도 아랍 수학에 대한 리스펙트는 언제나 표하고 그러고 역사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마르 카얌이라는 이 수학자는 페르시아의 수학자이며 시인이며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2차 방정식의 기하 또 대수적인 해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에 이르러 서양의 수학은 맥이 끊기고 이제 오히려 퇴보한 반면에 이슬람의 수학은 9세기에 전성기를 이루고 그리고 11세기에 이르러서야 번역서를 통해서 서양으로 이게 전해지게 됩니다. 11세기가 돼서야 그 아랍의 수학이 그 아랍말로 써 있는 수학이 유럽말로 번역되면서 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탈리아가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계 유럽의 그 모든 나라가 항구가 이탈리아 쪽에, 이탈리아의 피사라든지 제노아라든지 또 이쪽 베네치아, 베니스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무역권을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그러니까 항해권을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오고 가면서 그 아랍 문명에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 접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피사의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로마 숫자를 대신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소개하고, 이제 그리고 피보나치가 또 이제 그 아랍 수학을 미국의 유럽 이제 그 이탈리아 말로 바꿔서 이제 소개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거를 공부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가리키게 되고, 이제 그것의 논란, 그런 유럽 대륙의 사람 화수학자들이 이제 그걸 다시 자기 말로 번역해서 이제 공부하고 가리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서양에서 만나서 아라비아 반에 머물러 있던 수학이 이제 이탈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탈리아 대수학자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이게 이제 피사에 내가 갔을 때 사진인데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피사 대학에서 있었던 국제 선형 대수학회의 모습인데, 이게 그 버스 정류장에 피보나치 정류장이 있어요. 이게 이 도시의 모습이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사, 패컬티 오브 이코노믹스, 이게 안에 있는 강이고, 여기에 피사의 사탑을 빠뜨릴 수 없겠지. 이게 이제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옆에 있는 성당이고. 그래요. 아무튼 자, 보기 전체.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어서, 자, 그렇다면 이 동서양의 계산법에 대한 교류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읽기, 쓰기,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제 여기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죠. 그런 전통이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읽기, 쓰기, 라이팅, 리딩, 그 다음에 이제 에리스메틱이죠. 자, 이거 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제 이 컴퓨테이션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죠. 농업, 상업, 수공업, 천문, 역법 다 계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 더 나은 계산법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그 계산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는 이렇게 모래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산대를 사용하기도 했고, 자, 이 아바쿠스가 그 중에 하나죠. 산반.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계산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아바쿠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 모양이 이제 잡히고 계산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알려지면서 이게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주판으로 완성이 돼서 오히려 중국에서 널리 쓰이죠. 주판이. 자, 그 기록으로 보면 2세기에 한나라 사람 서학이 쓴 수술기유란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서양에서 아바쿠스가 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주판이 발전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지중해에서는 또 아시아에서부터 이 6세기경에 인도의 그 제로를 사용해서 자릿수를 표시하는 그런 그 기수법,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전달되죠. 이 필산법, 글 이제 손으로 쓰는, 여기는 주산, 도구를 이용하는, 여기는 이 기수법으로 자릿수를 표시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실크로드를 통해 아라비아를 거쳐 동방에서 유럽, 서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낙타를 타고 동양과 서양을 왕래한 그런 그 상인들이 이제 이런 수학도 서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사의 상인 출신의 수학자가 많은 것도 이제 이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기록을 보면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시대에는 점토로, 또 이집트 시대는 파피루스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목판이나 이 대나무를 잘라서 대나무에다가 이제 얇게 판을 만들어서 쓰고 그걸 묶어서 그 책자 같이 이제 만드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세기가 되면서 이제 종이에 글을 쓰게 되고, 이게 이제 8세기가 돼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종이를 8세기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양의 그 껍질에다가 글을 써왔고, 고대나 중세에는 그것이 이제 12세기에 이제 중국의 그 종이가 서양에 전달되면서 이제 그것이 서양에서도 종이를 쓰기 시작했고, 그거를 더 성능을 개선해서 이제 펄프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식으로 바뀌었죠. 이제 20세기인 지금은 이제 합성시, 중성시, 부직포 등 나무와 석유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점토판에 새긴 서령 문자의 예고요. 계산 방법으로 보면 지금 계산하는 건 암산도 있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는 계산도 있고, 손으로 하는 필산도 있는데, 이제 예로 들어보면 계산기를 이용하는 건 아바쿠스, 도구를 이용하는 계산은 아바쿠스나 산바이나 주판 이런 것들이 도구를 이용할, 요새는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산은 이제 모래 위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에서 이제 종이 위에 쓰는, 또는 석판 위에 쓰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산의 예지요. 자, 컴퓨터는 또 계산기, 계산자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그리스의 아바쿠스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동양에 와서 주판으로 이제 발전된 것이죠. 로마의 아바쿠스의 모양.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아바쿠스가 1세기에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2세기에 중국에 도착하고, 거기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17세기에 일본으로 전달되면서, 일본이 그 주산의 아주 그 고수가 되는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대신 또 인도에서는 이제 필산법이 이제 그리스 로마로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학문이 서로 오고 가면서, 여기서 한자말로 산이라는 문자들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데, 이 수를 조작 처리하는 것에 이제 산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산? 이 컴퓨테이션 또는 카운팅 이런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한자말로 산이라고 쓰는 이유가 뭔가?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산반파와 필산파, 이제 주판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필산하는 사람들, 이들 사이가 어떤 관계였냐? 이게 3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른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양 사람들은 중세 암흑기 속에서 정신적인 속박을 받으면서 살았었는데, 봉건영주에 구속당하면서, 이게 이제 13세기에 킵자군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필산법이 피사에서 서유럽으로 전파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시민들이 변화를 행동으로 옮긴 시대가 15세기 르네상스 종교개혁의 시대인데,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서양은 동양의 과학 문명이 서양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3대 항구 도시가 이제 십자군 수송에 활용되면서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차차 동양의 문화나 문명과 물자가 이 항구를,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과 다량의 물자가 이 십자군의 과 같이 움직이는 이 육로 행군은 이 시간도 걸리고 피해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항로, 이탈리아의 해운항을 이용하여 군인과 물자를 수송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베네치아나 제노바 그리고 피사가 주로 그 역할을 했죠. 여기서 이 큰 수십만의 군인들을 옮겨 나르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이런 도시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오면서는 빈배의 견직물, 도자기, 상아, 향신료 같은 동양의 물건들을 싣고 와서 유럽에 팔면서 정말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리아가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또 금융사명이 크게 발전하고, 그 이유는 많은 인력을 보내주고 오고 하려면
처음에 자산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서 큰 배를 빌드업하고 사람들을 실어서 달아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물건을 사고, 그리고 가지고 와야서 팔아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서포팅하는 그런 그 금융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고, 또 사고가 나면 그 돈이 다 잊어버려지니까 그거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그런 산업도 발전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계산이 필요하고, 그런 이 피사의 상인 피보나치는 아라비아의 명절을 모델로 자신의 필산법을 이제 정리하게 돼서 그걸 책으로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리버 아바치인데, 삼반서 또는 계산판에 대한 책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인도 아라비아식의 필산법으로 능률적이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상인들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필산법이 이제 피보나치에 의해서 전개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3대 항구 제노바, 피사, 베네치아에서 이제 아코로 전달돼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아시아로 전달되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고, 여기서 180km 위에 있는 이 항구가 그렇습니다. 요 근처에 뭐가 있냐면 지금 테크니온이라고 이스라엘 공과대학, 이스라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테크니온이 요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 아바치에 있는 내용을 보면 1장에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읽는 방법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 비례, 레이시오, 환전, 돈 바꿀 때 어떻게 하는 방법, 혼합산, 막 믹스업, 또 계산 막 섞여 있는 거, 그 다음 문제 풀이, 또 제곱근과 세제곱근 구하는 거, 기하, 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져 있는 책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이 필산파와 산반파가 서로 공개적으로 이 컨테스트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68년에 이제 산술서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심판관이 있고, 누가 손으로 더 계산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주판으로 하는 사람이 더 빨리 하는지를 이제 경쟁하는 정도로 서로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쪽도 스페셜티가 있고 이쪽도 자기 전문가인데, 이게 주도권이 바뀌면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떨어지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가능하면 자기식의 표준으로 전체를 하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죠. 심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학 학문적인 그런 익스체인지와 컴피티션이 있는 사이에 종교적으로도 대립이 있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제 갈등을 빚게 되죠. 사실은 유대교에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나오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이슬람교가 이제 6세기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 뿌리는 이 세계 3대 종교가 다 같으면서도 이제 500년 간격으로 세 종교가 탄생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심한 이제 갈등이 이제 내재되죠. 6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는 영토 확장 전쟁, 11세기, 13세기에는 십자군 원정, 그다음 15세기엔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튀르크가 공격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전쟁 중에도 동양과 서양 사이의 문화와 문명의 교류가 전쟁 사이에서도 이것도 본 적이 있죠. 15세기 그리스도교의 최후의 요새 로도스덤의 로도스 기사단. 어떤 내용인지 알지요? 여기서 다 뭐라 그러죠? 다 무슨 쇠한다 그러죠? 어쨌든 이게 이슬람 제국의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 동칼리프, 서칼리프 제국이 얼만큼 강력하게 이 유럽을 압도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이 예루살렘 사진은 이 주소를 보면 실제로 내가 가서 찍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충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근대 서양 수학이 시작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본 겁니다. 각각 흩어져 있는 수학들이 이제 발전해서 어느 정도 학문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것들이 서로 교류되면서 그것이 정리돼서, 그래서 그것이 보존 발전되다가 그것이 이제 동서양의 수학이 합쳐진, 즉 기하와 대수와 다 합쳐진 그런 학문 구조가 이제 유럽에 전수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근대 수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미적분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1장에서 다루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간단히 소개하면 제목이 이제 대포 소리와 함께 시작한 함수라고 그러죠. 함수. 이제 보면 이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대포하고 탄환. 우리나라도 이거 강화도에도 가면 있고 다른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 무기보다 이게 16세기, 17세기인데 우리가 강화도에 있고 한 것들이 우리 그보다 훨씬 낮은 것인데 이게 훨씬 더 크고 더 단단해 보이죠? 이게 어떤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냐면 새로운 병기가 새로운 시대를 열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또는 일본을 생각하면 이 정말 그 우수한 전사 한 명, 장군 한 명이 만들어지려면 몇십 년 동안 정말 훈련하고 닦은 그 칼에 그 유능한 사무라이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그 무사 집단들이 총을 가진 그 농사꾼들을 모아서 한 일주일만 훈련시켜서 나온 그 총을 가진 그런 그 새로운 군인한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그러면 이것이 수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학 발전이. 이런 무기가 나오게 된, 즉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기와 유럽이 가지고 있던 무기의 성능 차이는 어디서 생겼느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움직임의 수학, 미적분학. 이 미적분학의 발전이 바로 이런 무기의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근대 수학의 중요성이 유럽에서는 인식되고, 그래서 수학을 학문으로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몇백 년 동안 유지되면서 그 과학기술뿐만,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동시에 발전하고 군사력이 발전하고 그리고 경제력이 발전하면서 결국 그 힘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압도하는, 침략하고 점령하고 식민지화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죠.